안녕하세요. 1부에서 또 이렇게 2부를 강의하게 된 경희대학교 김도균 교수입니다. 우리가 1부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열정이 있고 또 도전이 있고 또 실천이 있고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1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야성이란, 자 이게 1부에서 2부는 제가 이제 우토리를 벗었는데 좀 야성이 좀 더 느껴집니까? 네. 내가 좀 야성적으로 보이려고 팔뚝을 걷었는데 이 야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야성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야망과 같은 욕심을 뜻하는 것이고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또 인위적인 면이 없이 타고난 그대로의 본능적인 성질을 우리가 야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야성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야성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런 본능적인 어떤 그 본능을 해소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에 뭐예요? 동물이죠. 네. 그래서 동물은 이 동물적인 본능을 해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알아요 누군지? 네. 네, 여자친구. 요즘에 핫한 가수죠. 여자친구인데, 자 혹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 물어본다. 어떻게 해요? 예, 쳐다본다. 자, 재미난 것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멋있는 이성을 보면 사람마다 또 동물이, 사람과 동물이 이 반응하는 게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요? 자, 우선 동물은요, 이 목표가 정해지면요, 탐색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덮칩니다. 이 수컷들은요, 예쁜 암컷이 나타나면요, 그냥 덮치는 거 많이 봤죠, 그죠? 막 강아지 끈 잡아당겨도 막 덮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물은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경쟁자하고 싸운다는 거죠. 이 생각 없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니까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자, 인간은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탐색을 하죠. 그리고 탐색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보 처리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을 하죠. 자, 그런데 아까 동물처럼 덮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못 덮치죠? 자, 덮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쉐드 햄스터드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박사가요,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몇 가지 생각을 하냐 보니까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나게도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무슨 생각할 게 쓸데없이 별 5만 가지 생각을 하니? 하고 야단을 치잖아요. 야, 밥이나 먹어 하고. 그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요, 이미 인간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개라는지를 알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5만 가지, 6만 가지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동물처럼 덮치고 싶어도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 때문에, 또 구설수에 오르면 어떠나 하는 그 수치심 때문에, 또 상대가 나를 거절한다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덮치고 싶어도 덮쳐요, 못 덮쳐요? 못 덮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 동물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니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덮쳐야 되는데 못 덮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는 공격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공격성을 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공격성을 펼칠 수 있어요, 없어요? 펼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 이 해병대 캠프 갔다가 이 고등학생 애들이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캠프 제대로 못 가게 막아버렸죠. 또 텐트 안에서 불이 나니까 이제 텐트 안에다 소화기를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텐트를 쳐야 돼요. 말이 돼요? 자, 이러니까 이 점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자유스러워질까요? 제재가 당할까요? 제재가 당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 민주주의 사회, 또 고도화된 사회가 되면 될수록 법이나 규칙이나 규범이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폭이 줄어든다, 넓어든다? 줄어든다. 줄어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동물적인 본능적인 야성은 자신이 원하는 걸 성취하는 욕구 충족하고 또 상대를 이기거나 없애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동물적인 본능을 해소하는 건데, 그런데 재미나게도 인간의 이런 본능적인 야성은 이런 감성적인 욕구인 이런 희노애락 애호욕의 생각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이 야성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성이 있다 보니까 야성적인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지성을 바탕으로 한 세련된 행동을 해야만이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주변에서 우대를 받으니까 동물적인 행동을 못한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의 경제학자인 이 존 메이드너 케인즈가 이 야성적인 충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 야성적인 충동이 뭐냐 보니까 인간이 합리적 판단을 떠나 기회와 이익 앞에서 과감하고도 때로는 직감에 따라 투자에 나서는 심리를 야성적 충동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요, 야성을 상실했어요.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려니까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사람이 얼마나 올까, 주변에 경쟁자가 누가 있을까, 몇 시까지 할까, 이거 하면 내가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이 되면 여러분의 청춘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따지니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도 없죠, 애인도 없죠, 시간도 없죠, 학벌도 없죠.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야성이 있으면 없어도, 우리가 말하는 못 먹어도 고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성적인 충동을 하는 기업인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경제가 사는데, 이 기업들이 야성적인 기업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가 축소가 되고, 또 야성적인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의 그러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창업을 하는 이런 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10위권에 맞지 않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답니다. 자, 그래서 이 존 메이드너 케인즈가 이 야성적인 충동을 강조했는데, 이 야성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우리가 야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동물적인 야성을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해소하는 방법이 뭐예요? 음악을 듣는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죠? 이 야성을, 공격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보니까 첫 번째가 종교예요. 왜? 교회 가면 기도하고, 그죠? 뭘 잘해달라고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순종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자꾸 이 종교는요, 억제하게 만들어요. 참게 만들어요. 인내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야성을 가장 발휘하는 게 뭘까요? 예? 발휘하는 게 뭘까요? 잠시 후에 제가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동물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로 이 세상을 점점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이 법이나 제도가 세밀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인간의 야성을 충족 못 시키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동물적인 야성을 충족시키는 게 뭐예요? 스포츠죠. 스포츠에 보면, 경기장 보면 어때요? 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야, 문 걸어 잠궈 그러잖아요. 경기장에서 그런 말 하면 어때요?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동물적인 본능, 동물적인 욕구를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스포츠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운동을 잘하는 남자는 어때요? 야성적이세요. 그죠?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은요, 야성이 별로 없어요. 자꾸 저질러야 되는데 이 저지르지 못하고 감추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동물의 공격적인 본능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스포츠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동물적인 본능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관람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동물적인 본능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운동과 스포츠와 레저 활동은 이러한 공격성 해소에 가장 적극적인 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쿠데타 일으키고 이랬을 때 이 국민들의 관심을 어디로 모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3S 정책.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처음 1982년도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3S 정책이라고 해요. 3S는 뭘까요? 첫 번째 S가 스포츠, 두 번째 S가 스크린, 세 번째 S가 섹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정치가나 혁명가들은 이러한 민중의 공격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스포츠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나게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보니까 매일마다 체육 프로그램이 1시간씩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맨날마다 뛰니까 뭐가 풀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뛰니까. 그래서 이런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어디서 공격성을 해소해요? 해소할 수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대한민국. 그래서 이런 공격성을 해소해야만이 야성적으로 나와야만이 되는데 이 야성이 안 발휘된다. 근데 야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보니까 야성이 극한에서 만들어진다. 극한에서. 어디에서? 고통이 고통을 넘고 기록이 기록을 넘고 도전이 도전을 넘고 한계가 한계를 넘을 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 기업이라는 것도 어때요? 똑같아요. 기업이 잘 되려면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편한 것만 가져가려고. 그래서 오늘 대기업들이 이 중소기업들 하는 거 시장 되는 거 다 가져가잖아요. 왜? 도전을 안 해. 더 큰 거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세계 무대에 나가야 되는데 세계 무대에 안 나가 어디로 하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는 떡볶이 장사하고 빵집 빼앗고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성을 키워야 돼요. 기업도 야성을 키워야 되고 우리 청소년도 우리 여러분 같은 청춘도 야성이 있어야만이 이 사회가 더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야성이 있습니까? 이 교수님 같은 야성이 있어요? 네? 야성이라는 게 뭐 눈이 이글이글 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에 대한 열정,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도전 이런 게 있어야만이 야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극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부 때 마라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이 사하라 사막 마라톤이 있는데요. 이 지구상에 개최되는 도보 경주 중 최악의 코스라는 거예요. 왜 최악의 코스냐 보니까 사막에서 7일간 경주를 하는데 무려 몇 킬로? 230km를 간다는 거죠. 낮에는 50도 이상의 폭염, 밤에는 영하의 추위.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 아주 적은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또 이 고비 사막 마라톤을 보니까요. 매년 5월, 6월에 개최가 되는데 4,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계곡과 호수를 통과하는 난코스라는 거죠. 자, 아까 사하라는 모래를 걷는 거고 이 고비는요. 저렇게 돌길, 자갈밭을 걷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비마치라고 그래요. 마치 어드벤처의 서바이벌 대회와 흡사하기 때문에 고비마치라고 그러는데 이 대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또 보니까 이 아타카마라는 사막에서 3월에 개최되는 대회인데 최악의 코스로 극소수만이 참석하고 역시 7일 동안 250km를 경주한다고 그래요. 또 그중에 가장 소금 사막 코스가 난 코스인데 이 날카로운 소금이 이 기둥처럼 쏟아있다 보니까 걷는 것조차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앞서 말한 사하라 또 이 아타카마 이 세 개 마라톤을 완주를 해야만이 참석할 수 있는 마라톤이 바로 이 남극 마라톤이에요. 아까 세계 대회를 다 완주해만 나가는. 예? 그래서 이 130km의 남극 대륙을 대장중하는 건데 이 전 세계 557명만이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야성 없이는 도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런 대회를 보면 야성과 극한 마라톤이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냐? 첫째는요. 정해진 코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스가 없죠. 근데 앞서 말한 이런 4개 대회도 이 거리 목표 지점만 있지 어떻게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표 지점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정해진 코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침판이나 지도로 레이스의 코스를 맞춰가며 달리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가 없냐 보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자, 250km 7일 동안 뛰는데 옆에 사람이 나타나면 경쟁자라고 할까요? 어이구 이 사람하고 같이 뛰는 게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죠. 옆에 있는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자는 오직 자신이고 참가자와 나의 옆에 뛰는 사람은 나의 동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자, 세 번째는요. 순위가 없어요. 1등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순위가 없어요. 이 극한의 고통을 이기고 극복한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완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야성을 통한 이 극한 마라톤과 인생에 비슷한 것이 삶의 코스가 없어요. 어떻게 살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맞나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좋은 강의 들으러. 그죠? 좋은 강의 들어서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면 그죠? 보다 나은 삶 살죠?
보다 나은 삶을 살면 재미있죠? 재밌으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나이 먹죠?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죽으러 왔네.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는 정해진 코스가 있다 없다? 코스가 없어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예요?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동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전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과 이렇게 극한 마라톤이 굉장히 닮았다는 거죠. 이 원하지 않은 일도 수시로 인생의 코스가 바뀌고 또 같이 경쟁하며 도전자는 이 동료가 되고 그러한 동료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모두 도전해서 성공을 했다면 모두가 다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마지막까지 얼마만큼 완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완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성이 있어요. 저지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 청춘에 따지지 마세요. 너무 이성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되는 게 없어요. 일단 뭐 하고 봐야 돼요? 저지르고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일부 시간에 얘기했죠? 실천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야성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뭐 대학교 다니다 스스로 나왔죠?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 고흐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야성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베토벤 귀가 막힌 사람이죠. 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전부 다 어떤 사람? 야성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야성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뭘 가져라? 야성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야성을 갖는데 여러분의 홈이 어딘지를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홈이 어디입니까? 홈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분야,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좋은 곳. 이게 또 나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곳이 홈인데, 자, 재밌는 것은 이 홈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과 관련한 분야도 있고 전공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또 우리가 미국에 사는지 한국에 사는지 우리의 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 비유하면요 원정 경기는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홈 경기는 쳐들어오는 적을 맞아서 싸우는 건데 근데 아주 재미난 역사를 보니까 이 원정 경기를 가서 이기려면 공격하는 병력이 수비하는 병력보다 3배가 정도 많아야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가 서울에 와서 LG하고 경기를 하려면 몇 배 이상? 3배 이상 경기력이 있어야만이 이긴다 진다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프로야구도 보면 홈에서 6할 이상 승리를 하면 우리가 말한 가을의 전설 4강 안에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할 이상의 승리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원정 경기를 간다는 것은 이 산 위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잘못 공격하면 엄청난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성공의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홈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몇 해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삼성이 후원하는 첼시라는 그런 영국의 프리미어 EPL 구단이 있죠. 그죠? 여기 첼시라는 팀은요. 이 홈 경기에서 85연속 무패 행진했어요. 4년 동안. 엄청나지 않아요? 네. 야. 그러니까 이 홈 경기의 승률이 원정 경기에 비해서 약 15% 정도가 높은 게 일반적인 팀의 수준인데 이 첼시라는 팀은 몇 프로? 100%. 85경기를. 물론 그 전에 이제 졌지만. 근데 이 홈 경기에서 이 안방 불패 신화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자기네 있는 곳에서 하니까. 두 번째는 팬이나 응원단이 전폭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이동을 가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별로 힘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홈에서 들어오는 적을 맞아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뭐가 있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원정 경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요. 이 첼시 구단을 한번 가봤어요. 이 첼시 구단을 한번 가서 이 첼시 구단에 가니까 이제 그 가이드가 경기장을 쫙 소개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인 데가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제일 인상적인 데가 이 첼시의 이 원정팀의 라카룸이에요. 원정팀이 오면 묵는 방인데 저 가운데 보이는 친구가 저 이제 그 가이드예요, 가이드. 자, 가이드 뒤에 뭐 큰 보드가 있죠? 저 보드가 뭔지 아세요? 저게 작전 상황판이에요. 근데 저 작전 상황판 안에 앞에 칸막이가 반이 가려져 있죠? 왜 가려져 있을까요? 저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요. 마사지 받는데, 마사지. 자, 저희 학교 대학교 가도요. 이거보다는 시설이 훨씬 더 좋아요. 저런 나무 위에서 엎드려서 마사지 받고 싶은 기분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또 저 위에 옷걸이 보이죠? 자, 우리 동네 사우나 가도요. 그저 옷장 입고 그러는데 저기다가 옷을 벗어 뭐 옛날에 뭐 여러분 잘 아는 호날두 뭐 이런 선수들 다 저기다 옷을 걸어야 돼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게 나쁜 걸 떠나서 더럽죠, 그죠? 예? 또 보세요. 이 바닥이요. 미끌미끌해요. 그리고 경기가 있는 날은요. 저기다요. 기름칠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다치라고. 예? 다치라고. 그죠? 또 보니까요. 저 밑에 라카름이 어디냐면 저 바닥에 보이죠? 신발장 넣는 거. 저기다 옷하고 귀중품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거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베컨 같은 선수는요. 자기 얼굴에 대한 계약서에 나갈 때 거울을 항상 보고 나가요. 그래서 어느 팀이나 이 선수가 가는 곳은 거울을 제공하게끔 계약서에 있어요. 근데 저 팀에는 이 원정팀에는 저렇게 거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서 선수들로 하여금 라커룸에 들어오면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경기력을 팍 떨어지게 하려고. 근데 이 가이드의 마지막 말이 더 웃겨요. 이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이 구단 중에서 자기네 팀 첼시의 원정팀의 라카룸이 제일 좋대요. 다른 팀 막 허리 숙여 들어가고 막 완전히 난리 부르스를 친대요. 자, 그런데 이 원정팀의 라카룸 앞에 바로 20m 앞에 홈팀의 라카룸이 있어요. 자, 이 홈팀의 라카룸을 보니까요. 이게 마사지대예요. 와.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네? 또 이게요. 이게 보니까 이게 다음이요. 이게 라카룸이에요. 쫙. 아까 어디다 걸었어요? 옷에다 걸었는데 저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 또 샤워 시설 다 있고 또 작전도 저렇게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또 시계나 반지나 목걸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귀중품 보관합니다. 자,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홈팀은 이 선수들로 하여금 최상의 환경을 조성을 해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정팀을 가면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할까요? 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진 환경을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기를 홈팀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냐 원정 경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때로는 우리도 원정 경기를 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은 프로야구도 홈에서 일단 6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 분야, 여러분이 지금 있는 한국, 또 여러분이 있는 대학에서 여러분만의 홈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홈에서 우선 승률을 60% 이상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때로는 원정 경기를 가서 승리하려면 몇 배 이상? 3배 이상. 3배 이상 준비를 해야만이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전쟁, 또 시합도 경기도 원정 경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컨셉이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상대방이 하는 것이 더 좋아서 상대방을 따라서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찌그러들고 말죠. 그래서 자신만의 컨셉, 자신만의 홈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홈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홈을 지금 없다면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프로스포츠는 이러한 플랫폼의 싸움이에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홈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만들어내는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최근에 프로야구는요. 이 지방의 프로야구 구단들을 가면 경기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좌석도 불편하고 음식점의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안 주죠. 근데 우리가 미국의 프로야구나 또 유로피언 리그의 그런 축구장을 가보면 먹는 것, 파는 것 이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일단 그 플랫폼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홈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홈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뻔뻔하라고 그랬죠. 이 뻔뻔이 뭡니까? 얼굴이 반질반질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펀펀하라는 얘기, 재미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세계에서요. 이 자장가 컨테스트 대회가 벌어졌어요. 어느 나라의 자장가가 애를 제일 먼저 재우는가. 시합을 했는데 어느 나라의 자장가가 1등을 했을까요? 네? 어느 나라의 자장가가 1등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할머니들의 자장가. 자, 한국 할머니들의 자장가를 한번 읊어볼까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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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애가 그냥 지겨워가지고 바로 잠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단조로운 그 반복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잠들게 한다. 지루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방법이 뭘까? 재밌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재밌다의 반대말이 재미없다가 아니라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수님 강의도요. 재미가 없으면 다음에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한 번은 부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안 불러요. 그래서 강의도 상당히 재미있게 또 인생도 상당히 재미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과연 이 재미라는 게 뭘까요? 예? 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국내의 쌀 브랜드가 몇 개나 보니까 1873개예요. 대표적인 레드오션인데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데 어느 날 이 한 방에 인기를 끌게 된 쌀이 충남 부여에서 나왔어요. 그 쌀의 이름이 뭐냐? 오빠 몇 살? 예? 이게 이 사람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무니까 이 뉴스가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쌀 브랜드가 나오니까 이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쌀이 언니 몇 살, 엄마 몇 살 이런 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으면 브랜드도 재미있으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쉽게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재밌게 만드는 거, 제품도 재밌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일을 잘하고 제가 공부 잘하고 또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즐긴다는 거예요. 재밌게 산다. 그래서 이 탐 피터스란 이 유명한 경영학자는 일을 할 때 첫 번째 전제는 지루하거나 재미없으면 안 된다.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일할 때 재미없으면 당신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즐겨라. 그러면 저절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재밌게 살면요.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또 우리가 인생에 재미없으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이 영원히 청춘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영원히 20대일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은 여러분 나이인데 벌써 제가 50이 되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그럼 정말 재미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잘 아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이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대통령이 얼마나 스포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질문했어요. 케네디 대통령 후보에게. 야구에서 기자가 가장 재밌는 스코어가 어떤 스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야구에서 어떤 스코어가 제일 재밌는 스코어일까요? 몇 대면? 8대 9. 네? 8대 9. 8대 7. 8대 7. 맞아요. 8대 7이요. 아니 15대 0 콜드 게임으로 이기면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15대 0으로 하면 이기면 재밌을 것 같은데 15대 0이 재밌는 게 아니라 이 8대 7이 제일 재밌는 스코어라고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8대 7일까요? 네?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8대 7입니까? 라고. 왜 8대 7이에요? 아슬아슬해서. 아슬아슬하다. 또 왜 8대 7인가 보니까 이 한 팀이 달아나면 한 팀이 따라 붙고 그죠? 또 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고 또 난타전과 역전극이 교묘히 연출이 되고 또 환희와 절망의 이 교차 쌍곡선이 벌어지다 보니까 8대 7이 인생에서 또 야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코어. 그래서 최근에 스포츠의 경향은 뭐냐? 마지막 순간까지 승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왜? 그래야지 끝까지 데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경기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도록. 뭐 풋볼 같은 경우는 한 번 공격해서 8점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공격으로 제대로만 하면 경기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관중들이 안 가고 떠나죠. 여러분 15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한 7회 되면 다 가버려요 집으로. 재미없어가지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8대7이라는 스코어는 이 한 점 한 점 난타전과 역전극이 교묘히 연출이 되면서 계속 이 공방전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에서는 8대7의 스코어가 제일 재밌는 스코어예요. 자, 그러면 또 축구가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죠? 야구에는 8대7이 있고 축구에는 몇 대 몇이 있을까요? 3대 1. 그렇죠. 3대1을 무슨 스코어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펠레 스코어라. 그래서 축구에서도 이 5대 떡, 옛날에 그 누굽니까? 히딩크의 별명이 5대 0이었죠. 그죠? 예? 근데 이 축구에서도 제일 재밌는 스코어가 한 골 차인 3대 2의 승부가 가장 재밌고 흥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골 차의 승부가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자, 이 두 스코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1점 차. 자, 이렇게 수준 높은 1점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 수준 높은 강의를 할까요?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두 스코어의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뭐예요? 시간에 있다는 거죠. 어떤 시간에 있을까요? 네? 야구 경기가 평균 4시간인데 지금 물론 조금 줄었지만 4시간을 우리가 15점으로 나누니까 17분마다 점수가 나오고, 또 축구 경기 90분을 5로 나누니까 몇 분마다? 18분마다. 네? 18분마다 뭐가 나와요? 골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보니까요, 인간의 뇌의 집중력의 한계가 몇 분이다? 20분. 네, 20분이다. 그리고 또 이 재밌는 드라마도 20분 간격으로 주요한 장면이 나오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시간도 매회 15분에서 20분. 자, 보니까 이 케네디와 펠레 스코어가 이 짜릿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네, 시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미라는 것은, 재미와 감동은 결과가 아니라 뭐다? 과정이다.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춘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고시에 붙고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야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경기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막 샤우팅을 해요. 와 하고. 그죠? 함성을 지르. 그 함성을 지를 때마다 뭐가 풀려요? 스트레스가 팡팡 풀려. 막 도망가죠. 그죠? 그래서 저희 같은 마케팅 학자들이 과연 경기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함성을 지르는가, 샤우팅을 하는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요, 평균 4시간의 시간 동안 한 150번 정도 샤우팅을 해요. 그럼 샤우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는 경기일까요? 재미없는 경기일까요? 재밌는 경기. 그렇죠. 재밌는 경기죠.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재미있게 소리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 대 몇으로 이기느냐, 그런 결과가 아니라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좋아했느냐,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런던 올림픽에 가니까 이 즐거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10분마다 재미 요소를 제공하라. 20분마다 볼거리 요소를 제공하라. 30m마다 먹거리를 제공하라. 40m마다 참여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라. 50m마다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팔아라. 자, 여러분, 런던 올림픽이 흑자였을까요? 적자였을까요? 이걸 보니까 흑자죠. 자, 우리 평창 올림픽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배워야 되죠? 예? 10분마다 재미있는 거, 20분마다 볼거리.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자, 교수님이요, 이 보스턴 마라톤을 아까 뛰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 갔던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길 가니까 엄청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오늘 제가 동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 왔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딕과 릭이라는 부자예요.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실제로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찍은 거예요. 연출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찍었는데, 여기에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는 딕이라 호잇이고 하나는 릭 호잇이에요. 그러니까 호잇 부자의 이야기인데, 이 릭 호잇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뇌정마비 때문에 걸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뭘 사줬냐면
컴퓨터를 사줬어요. 근데 이 컴퓨터를 아이가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로 칩니다. 눈동자로. 근데 이 아이가 첫 번째 쓴 단어가 Go Bruins. 이 보스턴에 있는 이 아이스하키 팀의 경기를 보러 가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경기를 보러 가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저 달리고 싶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의 릭에 다리가 되어서 휠체어에다 태우고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달리기가 마라톤을 완주하게 돼요. 또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니까 이 리코잇이 아빠 저 철인 3종 경기 하고 싶어. 이 철인 3종 경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수영할 때 목에다가 줄을 걸고 튜브에다 아들을 태우고 수영을 해서 강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달리기가 미국을 마라톤 완주부터 철인 3종부터 미국을 동부에서 서부로 완주하는 그런 대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집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런 그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 대회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마라톤 대회마다 이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도블럭이 높던 보도블럭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장애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이러한 시련을 극복한 또 도전하는 그런 아주 대명사가 돼서 아주 유명한 그런 오프라 위프리 쇼에 나가요.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을 태우고 달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 아버지의 나이가 이미 7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또 미국에서는 호잇이라는 팀, 그러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모는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미국의 보도블럭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또 대회마다 이런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장애는 더 이상 숨겨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떳떳하게 밖으로 밀고 나오는 그런 아주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이 꼴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두 분의 한번 모습을 한번 감동 어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꼴이 날 때 한번 두 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눈물 나지 않아요? 네. 아,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도전하느냐 또 이러한 것은 정말 자신들이 행복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켜서 한 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100번, 200번을 시켜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얼만큼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나게도 제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 갔을 때 이 두 부자를 만났어요. 다른 대통령을 만난 것보다도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어요. 네? 이 사람들을 본 순간 제가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멋있게 자신의 삶을 즐겨가고 좋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멋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재밌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에요. 이번 주 돌아온 일요일 날이 그 듀에슬런 이
자전거하고 마라톤 대회 제가 나가게 돼 있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에 몰래 집사람 몰래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혼자 자전거 몰고 나갔다가 한강에 이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빗길을 피하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꽉 넘어졌는데요. 이 손바닥도 다치고 발 다 다쳤어요. 그 한 며칠 동안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만약에 더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재미는 이 내용을 재미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유닉, 독특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느냐, 소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재미를 가지려면 내가 사는 삶의 내용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유니크하게. 남과 다른 방법이 뭘까? 좀 더 차별화된 게 뭘까? 그런 차별성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런 것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청춘이란 단어가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정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도전이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실천이고, 또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청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한 청춘 차려처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청춘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청춘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야성적인 행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성은 내가 인상을 쓰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도전함, 저지른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야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야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발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만의 홈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홈을 찾아내고, 또 그러한 홈에서 내가 어떻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만이 우리의 청춘이 더욱더 즐겁고 값어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청춘이 될 때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네, 이번 시간에는 야성미가 느껴지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왠지 야성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거리낌이 느껴지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약간 야성미를 발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에 대한 네. 질문 긴장되는데요. 일단은 교수님, 아까 극한 마라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이 50개의 마라톤 도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 안에 극한 마라톤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전하실 계획이세요? 우선 뭐 한번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산악 마라톤을 제가 뛰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극한 마라톤 한번 도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내년 정도나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제가 해마다 2번씩 뛰니까 내년 정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철인 3종 경기 도전 계획도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이번 9월 달에 와. 구례 대회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계세요? 그냥 그 달리는 거 하고 자전거 타고 그냥 즐기지 대회를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마라톤도 안 뛰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의 체력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홈 경기를 할 때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정 경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원정 경기를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할지가 궁금하다고 해요. 우선 원정 경기를 나갈 때는 상대 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 가면 우리 편이 많이 없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야유나 조롱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원정 경기를 가려면 상당히 체력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체력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상대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정 경기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정 경기를 나가기 전에 얼만큼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한테 마케팅 얘기를 또 빼놓을 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 업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던 시절에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그 선수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거에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한 단면이었다면 최근엔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다양성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뭐 에이전트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를 기획하는 기획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상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또 외국과 나가서 외국인과 대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인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디어 싸움에서 스포츠 마케팅은 많이 결정이 납니다. 이미 마케팅에서 스포츠 마케팅은 상당히 일반화됐기 때문에 일반화된 방식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또 구단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특징에 맞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재미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는 그 현대자동차가 그 브라질에 가면 그 예수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에 대한 그런 독점권을 다 사버렸어요 대회 기간에. 그래서 그 상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스포츠는 단순하게 과거에는 스포츠 자체만을 가지고 마케팅을 했는데 이제는 스포츠가 컨버전스 여러 가지 것들과 융합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이제 이런 ICT와 융합을 하기도 하고 또 음악과 융합을 하기도 하고 미술과 융합을 하기도 하고 예술과 융합. 그래서 어떤 다양한 분야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스포츠 마케팅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터로서 스포츠 마케터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열정, 스포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포츠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스포츠의 경기가 모든 제품의 핵심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에 대한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피릿 안에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영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포츠를 하다 보면 그 안에 그 컨텐츠 안에 뭐가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제가 말한 그런 창의성이라든가 글로벌을 해결하기 위한 언어 능력이라든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의 힘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굳이 스포츠 학과나 뭐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스포츠 마케터가 되기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 스포츠 마케팅의 태동은 이 경영학, 마케팅으로부터 스포츠를 활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스포츠를 잘 알아야만이 마케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육학을 하는 친구들이 마케팅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마케팅이나 경영에서부터 스포츠로 왔고 최근에는 스포츠로부터 스포츠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마케팅이나 경영을 공부해서 다시 역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전공하든 한국어를 전공해도 스포츠와 접목을 할 수가 있고 음식을 전공해도 스포츠와 전공할 수 있고 왜냐하면 스포츠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경기장에 가면 먹는 거 있죠? 그죠? 제품 파니까 디자인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 능력.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음식부터, 음악부터, 조명부터, 디자인부터, 또 언어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된 어떤 종합적인 어떤 학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단지 그 안에 스포츠가
하나의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전공하든 연결만 스포츠와 연결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마케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합니다. 청춘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do it now. 그러니까 즉시 실행하는 것. 그 안에 해답이 있고 또 그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just do it. do it now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시나요? 외국에서 유명 언론들이요, 처음에 대한민국을 조용한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소개했다고 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리아에서 다이나믹이 사라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해요.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야성을 오늘 다시 한번 깨워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소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